자,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하며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영국, 그리고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을 지배한 최강의 나라로 두려움을 떨게 했던 청나라. 이 두 제국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1840년 6월 영국 함대 일진이 청나라 영해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또 함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턱대고 싸우진 않잖아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영국은 무역 중단과 아편 파괴로 초래된 손실 보상을 공식적으로 청나라 정부에 요구하지만 Yes or no? 大清官兵有死不降。 거절당했고 결국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를 남겨 광저우 해상을 봉쇄합니다. 이 군대를 처음에는 이 양쯔강 하구의 저우산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저우산을 점령한 다음에 이곳에서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일부 부대는 다시 주강 쪽으로 보내 주요 무역항인 광저우 지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해안을 따라 북진해서 다구 포구 앞까지 갔는데 이는 수도인 베이징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텐진까지 진격한 영국 원정 함대의 공격에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래도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일단 청나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싸우는데 영국도 처음에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요청하잖아요. 당시 영국 정부가 이 갈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임칙서? 그렇죠. 영국 정부는 이 갈등을 일으킨 임칙서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영국 함대의 진격에 놀랐던 청나라 황제는 일단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흥차 대신이 황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임칙서를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버리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이걸 받아줘서 타협이 되면 좋은데 이런 대응만으로 전쟁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먼저 영국 상관을 포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아편 무역 손실을 보상할 것, 그리고 섬을 할량받아 영국 상인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는데 청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은 지속됐고 전쟁은 영국의 우세로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1841년 초에 인도로부터 이제 병력 보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배가 바로 네메시스호입니다. 이 배의 출현이 아편 전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떤 배였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 이 그림. 네. 이 그림 아주 유명하죠. 사실 많이 아편 본 전쟁 것 같아요.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요. 청나라 정크선을 파괴하는 네메시스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메시스호는요, 아편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신상 철갑 증기 동력선이었습니다. 아, 예, 아니지 스팀. 맞아요, 스팀이라는 증기. 게 일단 사람이 이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청나라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네요.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그리스 신화 속의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서 그 이름을 따온 배답게 네메시스호는 최강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60마력짜리 증기 엔진 2대를 장착한 그런 동력선이었고 아, 빠르지. 선체 전부를 철갑으로 만든 전함이었죠. 배에는 2개의 거포와 6개의 중간 크기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네메시스호는 얕은 물가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얕은 바다와 강 유역에서도 함선과 요새를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피벗 마운티드 건이라고 해서 보통 배에 한 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배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체 위에 대포를 올려놔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한 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어땠을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재 범선인 정크선으로 힘겹게 영국을 상대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메시스호는 귀신처럼 두려운 그런 배다에서 귀신선, 네블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당시 중국인들이 느꼈던 충격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진격해 나가던 영국군은 1842년 6월에 상하이를 점령했고 7월 말에는 전장을 점령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전장은 이 대운하와 그리고 이 양쯔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사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청나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략 한 1,600명 정도의 청나라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결사항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영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 청나라 군인들 중 상당수는 적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죽이고 자기는 자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청나라 군대와 달리 영국군은 36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거 알면서 왜 바다에 싸워요, 청나라는? 영국이 바다로 쳐들어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육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해군이 강할지 모르나 이 영국군이 육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화기의 측면에서 영국이 월등했고 또 이미 군사 전술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발전하잖아요. 중국은 청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전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장 수비군의 괴멸 소식과 대운하 봉쇄 소식을 들은 청나라 황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대표단이 영국 진영을 찾아가게 되고 양측 대표단은 몇 주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42년 8월 29일 역사적인 조약이 맺어지죠. 그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그러면 난징 조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홍콩을 영국에 넘겨준다. 그리고 5개 항구를 개방한다. 그리고 개항한 항구에는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청은 전쟁 배상금을 위해 영국에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 공행이 독점을 했었잖아요.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개항된 항구에는 양측이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굉장히 일방적이네요. 일방적이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랑 받아들일 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난징 조약에서 영국의 핵심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일단 광저우에서 공행이라는 상인과만 무역을 하는 광저우 제재를 깨트리려고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그동안 참 무역의 제약도 많이 받고 적자를 면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4개의 항구를 더 열고 그리고 공행의 독점 폐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가 조공무역이 아닌 영국이 세운 국제 관행을 받아들일 걸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이 이제 홍콩 섬을 할양받았던 것인데 아까 네이피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 1834년 무역 감독관으로 갔다가 그 무역 충돌을 일으켰던 그 네이피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에게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홍콩 반도의 일부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홍콩 섬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했을까? 왜 홍콩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쪽 해역을 먹는 거죠. 뭔가 거점이었나요? 그렇죠. 중요한 지역에 있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우선 홍콩섬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인 동시에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내륙으로 진출도 쉬운 곳이었죠. 난징 조약의 결과로 결국 영국이 할양받은 당시 인구 5,6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섬 홍콩은 이후 지리적인 강점과 함께 영국식 자유무역 체제가 결합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터 씨가 홍콩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래서 홍콩도 뭐 97년이었나 다시 중국한테 95년, 줬을 때도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요.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동혜영 지정이죠. 씨가 어이없어. 당신은 되게 어이없으시는 줄. 그렇죠. 제가 태어났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저도 못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원래 그냥 영국 땅이었던 걸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 돼서 이제 이런 사건들 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제가 홍콩에 태어난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워낙 곳곳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영국 땅이 됐는지를 안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난징 조약과 함께 아편 전쟁이 마무리되고 양국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전쟁에 필요했던 영국에게 마침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56년 10월 8일에 광저우 앞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에로. 이 범선에 청나라 관원이 올라가서 청나라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에로우가 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포 당시엔 영국 선적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청나라 해군이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다는 보고까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트집일 수도 있겠네요. 트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을 빌미로 광저우에 있던 영국 영사가 영국 국기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이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체포된 12명 중 9명만 풀어주게 됩니다. 영국은 이런 사건을 빌미로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은 이런 사건을 빌미로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1차 아편 전쟁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규현 씨 혹시 뭔지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혹시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다른 점이요? 네. 이번엔 1차에서 그 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진짜 막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갔겠죠. 네. 어떻게 하면 중국이 좀 더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건 지원이 형이 준비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를 데려가면 더 압박을 받겠죠? 다른 나라도 끌어들이나요?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프랑스가 이때는 영국과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죠. 프랑스 역시 아시아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끼어드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지원을 한다면서 지원국 자격으로 이 전쟁에 끼어들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확실히 판이 커졌네요. 자, 그럼 2차 아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천여 명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일단 광저우를 점령하고 청나라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청나라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죠? 그래서 황제가 사는 이 베이징, 바로 아래인 텐진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이 텐진 위협받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 6월에 텐진에서 텐진 조약이 맺어집니다.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난징 조약 때 개항한 5개 항구 외에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할 것, 그리고 외국인이 청나라 내륙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할 것, 그리고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등한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더 넓은 자유시장을 확보하는 등 난징 조약 때 영국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던 것이죠. 이 조약 이후 영국군은 일단 철수했다가 이제 양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텐진 앞 다국 포대를 지키는 청나라 군대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텐진 조약 비준을 위해 찾아온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외교사절만 병력을 거느리지 말고 군사 유세인 다구를 우회하여 베이징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데 연합군은 이를 거절합니다. 영국은 군사적 대결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 다구포구의 승리로 청나라 조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죠.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건 뭐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영국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이대로 물러설 나라가 아니죠. 그동안 한 걸 보면. 다구 포대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이제는 수도 베이징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력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후 베이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팔리교에서 5만의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대패였습니다. 결국 수도인 베이징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였던 한풍제가 피난을 떠납니다. 황제가 없는 베이징에 도착한 연합군은 황제의 여러 궁전인 원명원까지 파괴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죠. 아, 그게 그때 파괴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자금성을 파괴할 것 했었는데 이야. 이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원명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결국 1860년 베이징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전의 텐진 조약 내용을 비준하고 주룽반도, 홍콩성 앞에 주룽반도를 추가로 영국에 할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은 영국과 청나라 두 제국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영국은 아편 전쟁으로 아시아 최강이었던 청나라를 무너뜨림으로써 전 세계의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아시아도 제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는 아편 전쟁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점에 있을 겁니다. 또한 청나라는 외부적으로도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열강의 침략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죠.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사실 봤던 그쵸. 것 같아요. 이 유명한 그림은 사진. 정말 많이 봤죠.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 청나라라는 이 파이를 영국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독일의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의 짜르, 그리고 프랑스, 일본까지 둘러싼 채 나눠 먹으려는 모습이 풍자되어 있죠. 1901년에는 11개의 열강이 청나라를 압박해 또 다른 불평등 조약인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사실상 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태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